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오늘은 새로운 변호사분과 함께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화제가 된 사건과 판례까지 동키 여러분을 위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 안소윤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안소윤 법률사무소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우선 제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직장인 출신 변호사로 지금은 친절하고 쉽게 생활 법률 상식을 풀어내는 책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원래 까랑까랑하신 분인데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또 감기 기운까지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직장인 출신의 변호사로 오늘 또 생활법률 상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6월 27일이죠.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 친족상도례가 뭐지? 라는 생각이 네. 먼저 들어요. 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네. 이 친족 상도례라고 불리는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족 상도례라는 건 사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친족 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형을 면제하는 규정. 두 번째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다는 친고죄 규정.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은 이 첫 번째 형 면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같이 사는 가족 혹은 직계열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설령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과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헌재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기존과는 달라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실상 헌법에 위반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법령을 폐지시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새로운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이제 잠정적으로는 적용을 중지하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제 이 법을 일시적으로 두고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 적용할 새로운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대로 어쨌든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적용이 될 수밖에. 네, 우리 형법상 괜찮아요. 네, 우리 형법상 대원칙이 있습니다. 형법은 이제 형법 제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시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시의 법에 따라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 당시, 그러니까 이 불합치 결정 전이겠죠. 그 전에 일어난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 이제 비로소 처벌이 된다는, 이건 이제 시민을 위해서 제정된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범죄가 발생한 그 시점에 어떤 법이 있었냐, 요게 기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네. 최근에 헌재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71년 만에 바뀌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 71년 만에 이렇게 이건 위헌이다,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71년도라는 숫자에 우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실까요? 글쎄요. 네, 바로 71년 전입니다. 네, 1953년도 우리 형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친족상도례 규정인데요. 지금은 2024년이죠. 그래서 이 71년이라는 시간이 변화하면서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 동거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 형벌권이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친족상도례 규정입니다. 이건 멀리 보면 로마법까지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가 많이 변화하였고 또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변화가 이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작은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GDP 또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산 범죄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됐습니다. 1년에 1000건 이상, 이것도 통계에 포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포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 그리고 예전에는 가깝게 느껴졌던 친족이나 인척 간 교류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뀐 상황에서 법 조항 역시 변화한 사회에서 맞춰서 폐지돼야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형벌권이 친족 간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사회적인 의견이 많았고, 이번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맨 처음에 헌법이 제정이 될 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시각과 지금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많은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법들이 많거든요. 네. 어찌 보면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가족에 대해서 친족 관계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 부분에 좀 주목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게 그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유류분 판결도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족의 범위를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던 사건 중에서도 가족 간의 재산과 관련한 그런 고소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친족상도례라는 이것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세요? 네, 사실 이 친족 상도례가 문제되는 건 주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네, 혹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제 노쇠한 부모님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동거 가족의 보호를 받게 되다 보니 이 동거 가족에 의해서 바로 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그쵸. 사실은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발견 자체가 어렵고 사건화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게까지 잘 오지 않고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사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는 사실 이혼 사건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네. 이제 배우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잡힐 수 있는 것들은 다 잡히지만 파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네, 바로 이 현금, 예물, 그리고 금괴,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같은 귀중품들이 해당하는데요. 이제 이런 귀중품들을 한 배우자가 이제 집 바깥으로 반출을 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이제 재산 범죄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증거는 찾고 싶기 때문에 제3자가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해서 이제 이 배우자의 절도를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공동 재산의 목록 그리고 은닉하려 했던 정황 이런 가사 절차에만 반영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친족 상도례에 의한 형의 면제가 드러나는 사건이고 이혼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방식의 은닉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재산 은닉 뭐 이런 것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에게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나면서 이제는 지적장애나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에서는요. 이 해당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형 면제의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 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해 금액이 크거나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들이죠. 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아주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0999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창 통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도움 요청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친족 상도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요즘 몇몇 유명인들 관련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인 박송 씨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 박송 씨 사건이 친족 상도례라는 개념이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실관계를 간단히 좀 정리하고 답변 드리면 네. 먼저 박송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첫 번째 횡령의 대상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박송 씨의 개인 자금인지가 문제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횡령의 주체가 형과 형수인지 혹은 박송 씨의 아버지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친족상도례 개념 때문인데요. 법인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는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네. 쉽게 말해 엔터테인먼트 회사 혹은 뭐 재단 이런 것들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이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송 씨 법인 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뭐 가족 여부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된 것은 이 박송 씨 개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과연 아버지가 주범이었는가 혹은 형과 형수였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은 박송 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알고 계신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 내가 관리했고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은 아버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바로 재산범죄에 있어서 형면제를 받는 이 친족상도례 재산 대상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1심에서는 이 형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2024년 7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그렇죠. 네, 아직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좀 결정적인 좀 배경을 제공한 사건이기도 한 만큼 양형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또 끌기 때문에 이 재판이 나올 당시에 또 분위기에 따라 결론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친족상도례 폐지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와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 횡령에 그러니까 재산을 사용한 것의 주범으로 밝혀진다면 어쨌든 형은 받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형법의 대원칙, 행위 시의 법률을 따라 범죄에는 처벌된다라는 것에 따라서요. 지금 부친이 설령 이제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이 친족상도례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어서 만약에 부친만이 횡령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가족들 간에 이런 돈과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비난이 일고 한다는 건.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불거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처벌, 여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니라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의 경우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친족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직접 이제 아버지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범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이라던가 뭐 사기 절도가 아닌 사문서 위조라는 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문서 위조죄는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이것이 재단이 아니라 박세리 이사장이 직접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는 모든 범죄가 아닌 재산 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고요. 이 문서 위조죄는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4077님께서 성인인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아서 쓰다가 부모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아주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사실 이제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신용불량자에 이르게 하는 데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의 범죄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사서명 위조죄와 같은 범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 범죄로도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이 밀린 카드값도 네가 다 갚아. 이건 안 되는 거네요. 사실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이런 민사상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까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원인 없는 부당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요. 이런 건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뭐 민사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부모 자식 간 혹은 뭐 가족 간 친족 간에 굉장히 많은 민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질문을 보고 나서도 저희 PD도 그랬거든요. 누구를 처벌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너무나 우리는 견고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친족상도례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친족상도례가 이제 당장에 중지가 됐잖아요.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동안에 참았던 가족 간의 고소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기관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에 어떤 파장이 미쳐질까요? 우선 이 친족상도례 제한으로 인해서 향후 가족 내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에도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존속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근거를 댔었습니다.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청취자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는 형사와 민사가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금전적인 문제는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존 법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다만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취지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피해자들을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네.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가족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고소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5년 12월에 개정 입법이 되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법원도 친족 간의 경미한 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라던가 선고유예 등을 적용해서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아마 빠르게 처리되기보다는 해당 입법을 기다려서 좀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아내가 생활비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자녀가 용돈을 훔치는 것까지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그쵸. 과도하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이러한 것들의 수사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도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친족 간에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는 조금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좀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친족 상도례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나 당부할 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착취당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일률적인 형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가족의 관념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유대는 여전히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향후 입법 방향 역시 친족 상도례 제도를 단순히 폐기하지보다는 피해자인 친족이 직접 고소를 할 때에만 이제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는 친고죄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만큼 가족의 소중한 가치는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 가족 간에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가족이든 친구든 선은 지켜야죠.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안수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스키보이스네요 라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원래는 아니십니다. 원래 목소리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출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소윤 변호사와 함께한 OBS 법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